예, 이제 특검은 이렇게 출발했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지만, 아직 미완의 사건들, 의문의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여보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네네. 이렇게 전화 연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소령님의 네. 근황도 여쭙고, 현재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개도 또 해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저희가 노은결 소령을 특별 게스트로 전화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어떻게 일요일 오전인데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일단 앵커님 방송 보면서 저도 기사들 들으면서 네. 네. 앵커님 방송에 또 이제 출연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 아예 뭐 긴장까지는요. 네네. 전혀 긴장하신 목소리 같지는 않은데요. 아, 네. 예, 예. 이제, 사실 근황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네. 일단, 뭐, 노은결 소령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네. 소령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네. 최근의 근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영식 앵커님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앵커님 방송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은결 소령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 감시 및 국가폭력 사건을 겪었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잊혀져 갔습니다. 이대로는 아예 없는 사건처럼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자회견 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담아서 최근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최근 근황은 책 출간 이후에 원래 앵커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복직을 준비를 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복직이 조금 쉽지 않아서 복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재활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계신 거죠? 네네. 예. 방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는데, 책을 내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책에 대한 소개도 좀 잠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 사건을 하나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겠다는 어떤 생존 의지의 발현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책을 쓰면서 그동안 제 군 생활과 삶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걸 깨닫고 안추할 수 있었던 의미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께서 책을 한번 써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네. 시작하게 된 책 쓰기였는데, 좀 처음이니까 많이 좀 부족하고 엉성했지만 실무책으로 나온 걸 봤을 때는 좀 뿌듯했었고, 이게 아마 이제 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깊은 터널 안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어쩌면 작은 성냥불 같은 도구 하나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해군 의장대장 노은결 소령의 책은,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저희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언어가드라는 제목으로 일단 책을 내셨고,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책을 쓰시면서 좀 보람 있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언제 어떤 순간들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네,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은 책을 쓰면서 사건 당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다시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기록을 이어나가야 했었던 점이 가장 조금 어려웠었고, 가장 뿌듯한 건
그 하나의 결과물로 원고가 완성되고 실물책으로 나온 걸 받아보았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네, 뭐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 노은결 소령님의 사건도 담았지만 그 인생을 담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삶의 의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쓰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저도 뭐 그 추천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노은결 소령님의 용기와 집념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혹시 책 쓰시면서 뭐 주변에 소개해드리면 반응이 있잖아요. 네.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기억에 남는 뭐 피드백이나 에피소드들 혹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수고가 많았다라는 반응들도 있었고, 또 피드백을 받기 위해 출간 전에 원고를 보내드렸던 분들께는 몰입감 있게 잘 읽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원고를 받아보신 한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사건을 겪으신 소령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글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소령님 글이 재미있게 술술 잘 읽혔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런 피드백은 굉장히 그 뭐랄까 작가로서 책을 쓴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네. 책 소개는 아마 저희가 인터뷰 끝나면 다른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요. 네, 그건 저에게 또 맡겨주시고. 네. 그 일단 사건으로 저희가 가보면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우리 노은결 소령님의 사건을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 반응 보니까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또 이번에 복귀하게 되시면서 뭐 여러 좀 복잡한 감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서요. 네네. 작년 10월 23일 제 사건 전에 이미 저에 대해서는 사건의 전조 증상들이 존재했었고, 이후에 사건 이후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웠었던 거는 제 사건의 전조 증상들과 비상계엄의 전조 증상 및 시기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4월에 제가 처음으로 협박 조치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있었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에게 작년 3, 4월부터 계엄의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몰랐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사건을 겪었던 10월 23일 직전에는 소방사에서 국회 단전 조치와 관련된 현장 확인 등을 하였다는 기사도 확인했는데, 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계엄의 전조 증상들과 제 사건이 맞닿아 있고, 또 이런 우연들이 반복되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3일 사건 당일에는 저에게 폭행을 당한 그 인원이 저에게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종북 빨갱이라고 하였고, 무엇을 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던 걸 보면 그들이 감추어야 할 무엇인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 사찰 감시가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제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스마트워치를 얼마 전까지 착용했었고, 지금은 보호기간이 종료돼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비록 정부는 바뀌었지만 저랑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좀 두려움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의문의 사건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이제 노은결 소령님을 폭행하고, 이제 그 협박했던 그 당사자가 여전히 어디에선가 소령님의 가족을 감시하거나, 그런 이제 뭐 저희가 세력이라고 하든 인물이라고 하든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령님의 가족을 감시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 신변 보호 요청을 너무 좀 뒤늦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배경이나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변보호 요청을 제가 그런 제도 자체를 사실은 이런 피해를 처음 겪다 보니까 잘 몰랐었었는데 알게 되신 계기가 있잖아요. 네, 원래는 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조금 원활하지 않았었고 예. 이게 제가 기사를 통해서 예. 전환길 강사님께서 예. 집회에 나가셔서 예. 발언을 하시고 예. 본인께서 좀 그 발언 이후에 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아직 그런 도움을이나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뒤늦게 제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건 원래 이제 이런 사고 그리고 이런 사건과 누군가로부터의 감시, 협박, 폭행을 당해서 진짜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실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혹은 뭐 우리 사회 주변에 알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소령님께서 이런저런 보도를 접하시다가 아니 전환길도 신변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노은결 소령이 못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그 의문점이 들어서 경찰에 직접 신청하셨는데 그게 가능했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대목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덜 가졌기에 직접 피해자가 이걸 신청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야 되느냐. 네. 전환길마저도 그런 도움을 받는데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이 대목은 꼭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우리 그 현직 군인에 대한 감시, 협박, 폭행 이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한 어떤 국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도 이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제 당한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현역 군인인 저를 넘어서 아내와 아이까지 사찰 감시하고 협박을 했었던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그랬다는 거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한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감시하고 포갑함으로써 과거 군부 독재 시절로의 회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었던 게 희비상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행동을 했거나 묵인했던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꼽자면 첫 번째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나 구제 방안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국가 권력은 개인에 비해서 훨씬 조직된 힘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국가 권력과 개인이 진실을 다투는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사건처럼 증거를 빼앗겨버린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증거인멸이나 은폐, 조작이 가해지고 진실은 수년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뒤늦게 규명이 되었던 점을 보면 제 사건도 진실을 찾아가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를 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수사기관이 당시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속 기관이었던 점은 제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 조사본부가 저에게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건전 조사 중지 처분을 함으로써 현재 애초에 사건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상태인데 과연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지 좀 더 적극적인 수사와 노력을 기울일 수 없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증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 사실은 따져보면 이 사건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과연 군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진짜 본인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수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미진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참 이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네. 지금 저희 방송들을 이제 5, 6천 분 보고 계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에 대해 이런 반응이세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버티시고 싸우시고 하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네. 긴 시간을 버텨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또 언제인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이니까 네. 어떤 게 원동력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또 언제였습니까? 먼저 힘들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체적으로는 왼쪽 손목이 분쇄 골절되고 요추 1, 2번 골절로 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다음에 네.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수반되고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좀 생계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보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는 것이 있는 걸 확인하고 제도적 도움을 받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쪽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범인이 잡히거나 확인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구상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범죄 피해로 인해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나아가서 생계의 문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여전히 허점과 공백들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사건 발생과 별개로 다른 차원의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그 사건 해결과 진실 규명을 위해서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증거를 대부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 언론의 기사들이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기사와 언론화 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 피해자가 온전히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기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 게다가 그 상대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개인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 언론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와 취재를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와 그런 이유 때문에 기사화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기자분들이 쉽게 받아 쓰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보면 정치권의 경우에는 득이 될 게 없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이해관계를 따져서 역풍 내지는 재치기 당할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진짜 진실이 어떤 건지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는 상황 자체가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씁쓸한 감정이었고 무엇보다 증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스스로를 좀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아내와 딸 아이를 보면서 제일 힘을 낼 수 있었고 주변에 지지해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셔서 정신을 놓지 않고 버텨내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박영식 앵커님 채널에서처럼 직접 뵌 적도 없는데 한 분 한 분 시민분들께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큰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뭐, 또, 가족분들 얘기하시니까 또 아무래도, 참,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가족을 보면서 또 이제 이런 투쟁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거고, 이겨내실 수도 있는 거라고 저도 보고요. 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우리 노은결 소령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가 어디까지 또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도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더 진정성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동안 있었던 제도적인 미비점을 이번에 해결을 했으면 좋고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진상 규명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사건을 중지를 시켰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제가 용산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이중접수라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사건 해결을 요청해야 할지 당장은 좀 막막하긴 합니다. 뭐 증거가 없으면 또는 뭐 누군가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 현재 특검들이 가동되고 있고 세 개 특검 모두 뭐 조금씩이긴 하지만 제 사건과 접점들이 일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검에서든 저와 관련된 추가 증거나 정황들이 발견돼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제 사건도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하고 있고 사건을 겪으면서 그 제도적 미비점 또는 뭐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죄 피해자 구조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받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한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뭐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고 뭐 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피해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력을 기울여 주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가령 예를 들면 아주는 아니어도 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주고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줬으면 좋겠는지 좀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좀 그것 자체로도 위로가 되고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뭐 몇 달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그냥 우편물 하나 갑자기 날아와서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사건을 종료하겠다 이렇게만 결과를 받아들이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우리 소령님의 상황을 보면서 같은 처지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거는 뭐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다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군대 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군대 내에서 또 뭉개고 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이 있다면 우리 네. 노은결 소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지금 아무래도 같은 군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자괴감에 빠진 많은 현역 군인 장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온 노력들이 일부 지휘부들의 사적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움에 저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군이 늘 그래왔었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온 만큼 언젠가는 다시 국민의 군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 그리고 그들 곁에서 함께 희생해주고 있는
군인 가족분들께도 제가 응원의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소령님 만났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전하면서 네. 아, 이게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그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 꼭 군 내뿐만 아니라 혹은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는 사각지대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예, 사각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언론이 또 조명을 해줘야 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노력을 사실 좀 덜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는데 그런 미비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인터뷰를 하면서도 더 아쉽고요. 왜냐하면 지금 댓글도 보면 알았던 분들도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뭐 구체적으로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알려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뭐 저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사건 발생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그 진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참된 리더를 국민들이 지혜로운 눈으로 보고 선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제가 사건에 개입될 이유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이미 지금 사건이 발생되어버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배려하고 함께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과 목소리,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현실은 냉정함을 넘어서 날카롭게 저와 저희 가족을 찔렀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2차, 3차 가해를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분노와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저보다 훨씬 억울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훈 상병의 부모님이 그러실 테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분들까지 여전히 오랜 시간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비하면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 자체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약자의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이고, 참, 일요일 오전에, 쉽지 않은, 사실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네. 제가 이 시간에 인터뷰 요청 드렸을 때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통화를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그쵸? 네네. 12월 3일에 그런 일이 터지고, 그 이후에도, 탄핵이나 파면, 그리고 헌법재판소 상황도 그렇고, 이 형사적으로 또 윤석열이 수사를 받는 이런 절차들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우리가 이 통화를 또 해야 되는지가 자꾸 이제 지연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더 네.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노은결 소령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또 생각해보면 지금이 오히려 더 적절한 시기가 된 것 같아서요. 네. 복귀를 정확한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원래는 앵커님 뵙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내일이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6월 말 복귀를 해서 예. 앵커님 뵙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제가 국방부 쪽에 복직을 신청한다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네네. 제가 엊그제 이제 병원을 가서 지하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실제 뭐 검사 결과 수치 같은 게 훨씬 좀 좋지 않아서 복직을 당분간은 기약 없이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대목은 너무 또 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왜 다른 분들이 이제 복귀가 곧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다들 하시고요. 네. 예, 오늘 방송을 보지 않았다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네. 또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통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혹시나 늘 전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시다면, 네. 뭐 미약하지만 항상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이게 뭐 항상 방송이 그렇습니다. 인터뷰 하다 보면, 네. 이 말은 못한 것 같다. 이 대목이 너무 아쉽다. 네. 이거는 질문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답변 주시는 당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부족했던 부분이 마음속에 있으시거나 요 대목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다 싶으신 대목이 있으면 지금 기회를 통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어주신다면 이게 한두 명의 목소리가 아니고 단합 단결된 군중의 목소리가 되었을 때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열과 양극화가 일상화돼버린 현실이지만 그래도 제 사건이 저와 제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님께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박영식 앵커님 채널 댓글도 제가 잠깐 보니까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와 저희 가정이 현재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지만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후원 계좌는 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출간한 것도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 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제 사건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와 저희 가족이 겪었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께도 제가 작은 글이로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함께 힘을 내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마음을 책으로 담았기 때문에 후원을 받으면 그건 받는 것 자체로 끝나지만, 책은 제가 무엇으로라도 제가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식 앵커님도 그럴 것이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다들 힘내시면 좋겠고,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 외에도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께 위로가 되고 함께 힘이 돼주고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부족한 책인데도 감동적인 추천사를 써주시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앵커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응원해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노은결 소령님,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 회복이 덜 되셨다라는 거에 제 마음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아까 복귀를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고, 네, 네. 이렇게 좀 지연될 줄 몰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을 네. 먼저 좀 돌보시고, 아마 아내분께서도 남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복귀도 복귀지만 네. 건강이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되셔서 네. 복귀가 제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네. 언제든 또 채널은 또 열어놓을 테니까 항상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남겨주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또 시간이셨을 텐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시면서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그 당시의 상황을 또 떠올리고 재차 반복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는 제가 바로 이어서 또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따로 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해군 의장 대장 노은결 소령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책은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언어가드라는 책이고요. 노은결 소령의 사건 내용과 더불어서 개인의 그 인생을 담은 내용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봤을 때 증거가 찾아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의문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대로 군에서도 또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확보, 이 증거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채널이 탄생했을 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가 필요한 곳에 목소리가 되어주는 곳이 뭐 저의 역할이라면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랬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인터뷰를 계획한 게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몇 개월 전의 일인데, 그 몇 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과 그 이후에 빛의 혁명 전국이 있었기 때문에 노은결 소령님이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굵직굵직한 이슈가 살아있을 때보다는 시기를 잘 택해서 노은결 소령 사건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아주 적절한 선택을 하셨다고 봐요. 책을 출간을 하셨고 그 기록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두셨고, 이 기록이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채널인데 노은결 소령께서 또 찾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네. 사건에 대한 해결은 또 이번 정부와 또 군과 이 수사기관에서 더 많은, 또 언론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교보문고 온라인 구입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노은결 소령 아내분께서 2025년 3월에 촛불문화제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12월 20일 기자회견을 했던 노은결 소령의 아내입니다. 노은결 소령 사건은 군인에 대한 국가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한 가족에 대해 불법 사찰과 모욕적인 협박을 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마치 군사 정권과 같은 비참한 삶을 먼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은결 소령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은결 소령은 해군 의장대 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실 의장 행사 대기 중에 무속과 관련된 김건희 구입 그림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23년 국군의 날 행사 당일 윤석열과 악수할 때 관든 성명만 대고 충성맹세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협박 쪽지를 작년 4월에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의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작년 7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위증과 거짓을 밝히고자 임성근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진을 찍으려다가 괴원들에게 그간 모아둔 김건희, 임성근 관련 녹음과 사진 자료를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2명의 괴원은 정보사 요원을 붙여야겠다며 2번째 협박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 수면 위로 올라오자 10월 22일 저와 저희의 2살아이 남편 노은결 소령을 사찰 감시하다 노은결 소령을 국방부 영내로 불러내어 무엇을 얼마나 더 알고 있는지 물어보며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종북 빨갱이라며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협박까지 했고 남편을 계단으로 떨어뜨려 직제 장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 감시 및 협박을 가한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10월 23일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창문 하나 쉽게 열지 못하고 낮과 밤 상관없이 커튼을 쳐둔 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TV나 음악 소리도 검열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 가족이 겪은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삶을 우리 국민 모두가 겪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합니다. 힘이 약한 자들의 강한 무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대가 아닐까요? 시민 여러분, 여야 좌우 이념 관계없이 우리 가족이 겪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하여 법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석열식 계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내란 동조자들은 철저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진실을 위해 맞서다 피해를 입은 노은결 소령은 권력의 피해자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갈 저희 아이에게는
어찌 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난돌이 정맞으니 불의에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해야 할지,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파고에 맞서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서글픈 고민을 하지 않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권력의 피해자가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입춘이 지난 지금 저희 집 창문 밖으로는 보송보송한 목련꽃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숭고한 정신의 꽃말을 가진 목련꽃이 피고 줄기찬 번영의 꽃말을 가진 철쭉꽃이 필 때쯤이면 평화로운 대한민국 하늘 아래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와 함께 지금과 보다 편안한 안부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제가 외치는 말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시민이 나서야 평화가 온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노소영님 아내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유튜브를 보시긴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가 아니라 물론 이제 노은결 소령님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개개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가해, 어떤 협박, 압박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혹은 기업에게, 국가기관에게, 어떤 특정 집단에게 이런 거를 받기도 하죠. 근데 난 너무 억울해. 그런 피해를 당해서 난 너무 억울한데 내 상황을 아무리 열심히 증거의 유무를 떠나 설명을 해도요, 세상이 귀를 기울여 주느냐 아니냐는 정말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은결 소령을 만났을 때 드렸던 말씀도, 감히 제가 노은결 소령의 인생과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하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에 연루됐을 때, 사건을 당했을 때, 내가 가해자, 그런 게 아니라 가해자가 우리가 될 일도 없지만 우리가 피해자로 놓여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응당 가져야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임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관심에서 멀어질 때, 귀 기울여 주지 않을 때, 가해자는 아예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 피해자들이 느껴야 되는 고통이랄까요? 더 나아가선 어떤 외로움이랄까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외로움조차 호소할 수 있는 대상과 공간이 없다라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아무리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노은결 소령이라고 언론에 혹은 기자에게 혹은 국회의원에게 혹은 정당에게 호소를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정치권이든 간에 사이즈가 봐서 본인들이 이끌어갈 수 있겠다, 깜이 된다고 보는 사건들만 접근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치적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사회적 이익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이득이 된다고 봤을 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때 응답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당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할 만한 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실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처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그거를 노은결 소령이 언제 알았느냐. 아니 내란 전국 사이에 그 극우 집회에 올라서는 전환길이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걸 보고 얼마나 이 노은결 소령은 기가 찼겠어요. 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전환길 정도가 경찰한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이분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제대로 없었구나.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구나. 네, 그러는 사이 어쨌든 정부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결과적인 문제고요. 과정과 절차, 관심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긴 시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에서 이탈하지 않고 노은결 소령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은결 소령의 책 아너가드를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고 아까 이분이 직접 밝히셨지만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현직 군인이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이득을 이 당시에 얻을 수 있죠? 노은결 소령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나요? 노은결 소령이 이 사건을 통해서 승진을 할 생각이 있나요? 노은결 소령이 이 사건을 통해서 후원 계좌를 열고 돈을 버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언론에 등장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알리는 분들 중에는 실제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어떠한 특정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런 사건에 용감하게 싸웠지. 이거를 어떤 정치인으로 나아갈 퀀텀 점프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하거나 승진을 하고 싶어서 이랬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서 이랬던 것도 아니고 승진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왜냐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럴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이득을 얻고자 노은결 소령이 이런 인터뷰를 하고 부당함을 알리느냐.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줄 필요는 있다. 왜? 아까 노은결 소령의 아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뉴스에 나오는 일이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런 게 뉴스에만 나오는 줄 알았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저도 제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제가 피해를 당한 일에 대해서 남들에게 호소할 때 남들은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세상에 안타깝네 정도이지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만 세상에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이 이랬구나 그렇게 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노은결 소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겪고 나서야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된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타 채널들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단지 지금 동정의 시선으로 말뿐인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뭐 이제 제가 드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요.